안녕하십니까. 네, 농계단 시청자 여러분, 농계단 부대표 홍도환 부대표 이무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저희가 두 명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간단한 인터뷰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워낙 이제 상황과 좀 이런 게 국제적 정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왕 온 김에 인터뷰 포함해가지고 조금 깊숙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농계단이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합리적인 방향이나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건 맞는데 이렇게 가는데 라고 항상 이제 저희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청년단체들도 신뢰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색하지는 않으신가요?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평소에 아는 이야기 하면 되는 거고 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 청년단체들은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사람들은 아직 너네가 뭐 정치를 알아도 얼마나 아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깊숙하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부수고 싶어서 이런 촬영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영상은 편집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저희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 청년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판단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겠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무석 부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계엄 사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당내 이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그 국가 권력 자체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당이라는 정당 자체도 정당에 부여되는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함이 마땅하죠. 그게 맞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장 대표님이 이번에 열심히 싸우시고 24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당원 수를 이제 110만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책임당원 숫자도 많아졌을 거고 이제 당내 경선이나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봐야 이제 좋을 텐데 그 당내 경선 시스템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클린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그 당내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세력을 잡고 있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 당원들이 상상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이제 당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는 책임 당원들 투표가 이제 70%가 지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70%가 나왔다가 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조금 폐지 수순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선출돼가지고 올라온 후보자에 관해서는 당원들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을 하지만 그 선출되는 이제 당내 경선으로 인해서 선출되는 과정 자체에 이제 어떤 후보자가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들이 결정하고 이제 당 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많아진다는데 사실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 만약에 당대표 그때 선출했을 때 만약에 뭐 올라왔던 후보가 원래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대표였어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마음 편하게 투표를 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철수 또는 조경태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만약에 뭐 110만이든 120만이든 결국에는 뭐 저희가 좀 더럽게 예를 들지만 똥이냐 사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렇죠. 이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이제 산정을 하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이제 당원들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 근데 또 전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선을 지는 순간에 나라의 어떤 이념이나 체제가 이제 바뀐다고 하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희망만 품고 왔다가 좌절된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윤 대통령님 재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어쨌건 지금 상식 이상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소위 청년 단체들의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에서 조금 가정해야 되지 않나.
그쵸.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각 청년 단체들도 조금 보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면은 뭐 플랜 A만 갖고 가기보다는 플랜 B, 플랜 C까지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만약 발생되지 않았을 때 추후 빠르게 저희가 또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 사실 많이 없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뭐 배신이다, 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벌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님이 저희를 배신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님 올라온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왜냐면은 알다시피 항상 그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든 조금 저희의 목소리를 듣기 보면은 또 저쪽 여의도식이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실 정치에 관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게 현실이. 당선된 장명부 대표는 그래도 저희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목소리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고 김민수 최고님과 더불어서 정동영 대표님이 정말 애도 많이 쓰셨고 이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또 영향도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또 얼마 전에는 그 청년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도 이제 고려를 하시고 그쵸. 움직이셨는데 네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조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방금도 말을 이제 했지만 이게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고 네. 그렇지만 그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님을 이제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왜 선출을 했는지를 일단 다시 상기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노선을 보여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울고진 방향으로 정도 직진을 했기 때문에 네,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쵸. 저희가 이제 믿고 선출을 한 거죠. 저희가 예, 그 책임 당원분들께서 이제 잘 보고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들 입김이 약한 게 아니라죠. 아무리 당대표가 강하고 올곧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힘을 쓰기가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문수 이제 전 대통령 후보까지도 이제 한동훈이랑 이제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쵸. 많은 실망을 좀 샀는데 네네. 이제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제일 근접하게 앞두고 있는 싸움이 사실 뭐 윤 대통령님의 뭐 구형 일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에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싸워야 되는 거는 지선입니다. 지선. 맞습니다. 결국엔 지선에서 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의 음모론을 통해서 또 위원전당까지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선을 이겨야 되는 게 결과는 저게 지선이랑 총선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당대표님은 이래나 저래나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고 지금 당 내에서 이런 한동훈 세력의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나 뭐 정치적인 흐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견제해야 되는 한동훈 세력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탈당을 하면은 한동훈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장동혁 당대표가 힘을 잃는 것.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좀 전제로 깔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이제 지선을 끌고 가겠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해야 되나? 아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막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플랜 B를 쓸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탈당을 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한동훈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 세력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힘이 셌다라면은 이런 사과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쵸, 거라고 얘기를 그쵸. 하고, 하지만 이게 한 수 적고 어찌됐건 이게 어떤 사과의 형태로든 사과를 했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이미 당내에서 조금 입김이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있다. 네,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무너졌다.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제일 합리적인 네,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계엄 사과를 했니 안 했니라는 본질보다 진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당내에서 이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110만이나 되는 당원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장동혁 대표님에 대한 이제 배심자 프레임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저 사람이 싸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때까지 싸워줬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존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조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도 이제 한 또 안 남았죠. 달도 안 남았죠. 네네. 네. 이제 후보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공천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또 생겼고, 네. 이제 당원들은 이제 그런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아무도 이제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우리만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어쨌건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게 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나 어쨌든 이념에 따라 가지고 해야 돼요. 결국에는 누구를 어떤 존재를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항상 추구하는 그런 보수주의 이념을 베이스를 깔고 뭐 누구에 따라서 또 가는 게 아닌 각자의 어떤 단체와 그런 보수주의를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오늘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농계단 이무성님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둔 게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적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작업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중국이랑 네. 뭐 북한, 뭐 민주당, 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군부나 아니면 이제 대전략을 짜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손잡이. 왜냐면 그게 정말 그냥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쟁의 바이블. 네. 근데 손자병법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쵸. 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이길 수 있다. 맞잖아요. 네. 어떤 누구랑 싸울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때릴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공격해 오게 네, 되고. 그래야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청년단체들도 열정이나 애국심 이런 거는 남들보다는 많지만은 결국에는 뭐 관록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단체 장들끼끔 모여가지고 이런 대전략이나 대전제를 학습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아젠다를 좀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정말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정당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수 정당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금 뭐 탈당 하나 안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국민의힘밖에 지금 당장의 민주당이랑 대적할 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맞습니다. 한정. 국회 내에서. 네. 네. 의회에서 민주당이랑 싸워줄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싸움이 날 때는 항상 어찌됐든 이제 언론이 붙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국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론이 무조건 가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이제 좀 오랫동안 지지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그래도 안에서 바꿔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 꺼려하는 말, 뭐 예를 들면 부정선거? 뭐 노트럼프? 노트럼프. 네, 이런 얘기를 어느 정당이 합니까? 네, 뭐 노트럼프 이런 것도 전부 다 진보당이 하는 그 아젠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이 2014년에 그 황교안 그 대표님에 의해서 해체될 때까지의 이제 과정을 보면은 네. 통진당이 이제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정당으로 이제 갈라졌죠. 다 갈라져요. 민주당에도 들어가고 진보당. 정의당, 진보당 그렇죠.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
이제 민주당이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위성 정당, 그러니까 뭐 그쵸. 비상 캠프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거대 정당으로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주는. 그렇죠. 네. 리스크를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네,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협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협치도 들면 필요하고. 기업도 전략적인 동맹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동맹도 필요한데 항상 보수는 A가 아니면 B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분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분법적인 사고도 사실 이게 저는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 극단주의. 지금 이제 저희 그 보수주의 정당들이 써 나가는 이제 방향을 보면 뭐 이준석 개혁신당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님의 자유화혁신 국민의힘 이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보수 정당인데 저번에 김민수 최고님도 그 이준석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저 당이랑 단일화를 하는 게 답이 아니다. 그렇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도 없다. 그러니까 저 당의 뭐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그렇죠. 네, 그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무작정 단일화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 표가 어디로 어떻게 분산될지 모르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중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생각하는 중도는 약간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풍향계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의원들 역시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실질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유튜버랑 1억 방 해가지고 네. 토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을까? 네,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똥꼬를 되게 많이 찼거든요. 왜 그런지 참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그 선거용지 접을 필요 없다 그쵸.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안 읽어주는데 접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참.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뭐든지 어떤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는 판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믿을 수 있는 플랜 B를 만들자.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보수주의 정당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비상 텐트 역할도 하면서 지금 당장의 거대 정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그렇죠. 대신 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플랫폼이든 예를 들면 대학교만 봐도 에타가 대신 전해드리니까. 네. 왜냐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시는 분들은 말한 대로 저희가 어떤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너무 약간 극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쪽에는 그런 플랜 B가 있음에도 차용을 안 하거나 또는 플랜 B가 아닌 당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조금 플랜 B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향이 저희가 좀 답한 있죠. 거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뭡니까? 부정선거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인정하는 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거의 제가 카더라 통신어 들었는데 한 8대2 정도. 네. 믿지 않는 게 8이고 믿는 존재가 한 2 정도라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찌라시어가 정확하진 않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SNS상이나 아니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부정선거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게 결국에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잡아내고 이제 검증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 개혁까지 했는데 그렇죠. 비상개혁. 네. 개헌까지 했는데도 개혁까지 했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서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야욕 또는 말대로 진짜 독재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왜 굳이 모든 병력을 진짜 국회로 투입하지 않고 선관위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이유로서 계엄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김연아 장관님께서도 뭐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언하셨다시피 개엄을 하는데 무슨 이 정도 병력 가지고 이제 개엄을 그러니까, 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병력 투입도 너무 짧고. 특정 공간에
안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고, 그렇죠. 네,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 최소한의 네, 최소한의 군대였고, 실탄도 없었고. 네, 실탄도 안 들고 왔고, 네. 뭐 사상자 없었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진짜 뭐 누가 다친 건 군인들만 맞아서 다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뭐 아직 이거나라고 하고 하시던지. 네, 총을 잡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한다든지. 이제 참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되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때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가자 보면은 저는 솔직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게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네, 그때 휴대폰 재난 문자가 왔었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는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예를 들면서 그때 인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송사가 움직이든 또는 사람이 움직이든 어떤 준비되지 못한 채 그 어떤 시간이 있음으로써 그게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그때 틀었을 때 봤던 게 뭐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있었고 이미 피켓 같은 걸 들고 있었고 이미 어떤 사람은 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방송사도 가가지고 카메라를 킬 정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저희 국민 상식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또 집회를 준비하고 네네. 피켓도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작업하는 시간이 피켓이 당일에 안 나와요. 네. 그 정도 그게 피켓이 당일에 안 나온다니까요. 예, 뭐 계엄 뭐 옳지 않다 옳다 뭐 이런 걸 인쇄해서 가는 것도 물론 시간이 걸릴 뿐더러 계엄이 터질 시간을 생각했을 때 7시 아니었나? 그때 하는 인쇄소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프린트 카페 아니고 설마. 그러니까요. 이 프린트 카페도 그렇게 큰 네. 거는 못해요. 저희가 해봤는데 프린트 카페에서는 A3 용지가 최대였는데 네. 그때 뭐 거의 크기가 보면은 뭐 엄청 큼지막하게 만들어. 근데 영상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코팅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팅까지 돼 있습니다. 혹시 젖을까봐 뭐 코팅까지 해서 오셨나요? 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네, 뭐 충분히 일반 이상한 국민은 이상하다고 네, 생각하는 이상한 게 부분이 정말 많고 그리고 뭐 계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네. 뭐 정청래나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부터 이제 그런 워딩을 썼어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미 네, 뭐 계엄 뭐 신고를 받겠다, 뭐 아니면 제보를 네, 받겠다, 제보를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센터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참 그때 그것도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뭐 단체 어떤 단체는 제가 정확히 뭐 명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뭐 어쨌든 대선 당선도 전에 무슨 벌써 탄핵과 뭐 관련해가지고 그쵸. 이랬던 단체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